우리나라 삼국지. 제95부 고구려 첫 번째. 서력 661년 4월 당고종은 조서를 내려 이마상을 패강도 행군 총관으로, 계필하력을 요동도 행군 총관으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 총관으로, 소사업을 부여도 행군 총관으로, 우효의 장군 정영진을 누방도 행군 총관으로, 좌효의 장군 방요태를 옥저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35만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토벌하게 했다. 당고종은 이세족과 의논 끝에 다시 한번 성동격서의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즉 부여도 행군과 요동도 행군, 그리고 누방도 행군의 요동 공략을 대대적으로 소문내어 압록수 주변과 평양성에 있는 고구려 주력군을 요동으로 보내게 만든 후 그 틈을 노려 평양도 행군과 해강도 행군, 옥저도 행군을 동원해 평양을 칠 작정이었다. 같은 해 5월 당은 요동을 정벌한다는 소문을 낸 후 부여도 행군과 누방도 행군을 파병했다. 도합 12만의 정병이 기세 좋게 탁구를 출발해서 요동으로 향했다. 이 당시 고구려는 백제의 부흥군을 돕기 위해 뇌음실을 보내 신라가 점령하고 있던 북한 산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당군이 요동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연개소문은 사람을 보내 철군을 지시했다. 명을 받은 뇌음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다. 연개소문은 군사 도수금 이하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나라 놈들이 또다시 요동을 공격하려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소? 연정토가 먼저 입을 떼었다. 이번에는 저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선수를 쳐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사 도수금이 못마땅한 어투로 말했다. 그러면 도성 인근의 군사들까지 차출해야 하지 않소? 만약 저들이 서해로 쳐들어온다면 평양이 위험해질 수도 있소.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고문이 나섰다. 그는 서력 648년 박작성에서 당군을 대파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명장이었다. 군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곳 평양에서 군사를 차출할 수는 없습니다. 요동으로 들어오는 적은 요동에서 막아야 합니다. 더구나 온수문 장군이 물러나신 이후로 우리 해군의 전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반면에 당나라 해군의 전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백제군을 단숨에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뇌음신이 관자놀이에 핏줄을 세우며 끼어들었다. 당군 정도는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백제군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장군들의 의견을 듣던 연개소문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려왔는데 백제 의자태왕이 전투 개시 수일 만에 당나라 소정방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 놀라고 분해서 실신까지 했다. 당시 진맥한 의원은 연개소문의 혈압이 너무 높아 자칫 잘못하면 풍질로 발전할 수 있으니 과도히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되도록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몇몇 중요한 사안을 빼놓고는 만사를 아우 연정퇴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현기증이 났다. 그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쓰러졌다. 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의원을 급히 불러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야 연개소문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연개소문은 2, 3일을 쉬고 나서야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고문을 집으로 불렀다. 고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자 연개소문이 안광을 번뜩이며 물었다. 장군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연개소문의 목소리에는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답지 않게 힘이 느껴졌다. 고문은 긴장이 되는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대답했다. 고문의 대답은 명쾌했다. 연개소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백제부흥군 문제로 옮겼다. 복신이 이끄는 백제 부흥군이 승산이 있다고 보. 글쎄요. 의자왕이 항복을 했으니 백제는 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백제 부흥군의 활약상이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신을 철륵과 거란에 보낸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연개소문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전륙과 거란 모두 동의했소. 금년 가을쯤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 변경을 치겠다고 했소. 당주 이치도 아마 골치가 아플 것이오. 연개소문은 고문을 돌려보낸 후 연정토를 불러 세세한 사항을 일일이 지시했다. 이처럼 고구려도 당의 침략군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나라 탁군에서 출발한 정명진의 누방도 행군과 소사업의 부여도 행군은 2달의 행군 끝에 영주의 유성에 도착했다. 누방도 행군은 유성에서 며칠 머문 후에 부여도 행군에 앞서 통정진으로 나갔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장대비가 내리는 바람에 당군들은 차츰 지치고 사기도 떨어졌다. 행군 총관 정명진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 했지만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유성을 출발해서 열흘이 지난 후에야 당군들은 통정진에 도착했다. 통정진은 유성과는 달리 인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정명진은 통정진에서의 유속을 포기하고 곧바로 고구려의 신성 쪽으로 방향을 잡아 행군했다. 통정진을 지나 이틀쯤 나아갔을 때 수목이 우거진 숲이 나타났다. 이 숲만 지나면 유화가 하루거리였다. 이때 고구려의 고문장군은 서암록과 박작성에서 자초한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하를 건너 숲에 이르렀다. 이튿날 정오 때쯤 드디어 먼 발치에서 정명진이 이끄는 6만의 당군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구려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호랑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당군은 숲속에 고구려군이 매복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듯 별다른 경계 없이 진군해왔다. 당나라 장수들은 지친 당군들을 위무해가면서 요하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이제 하루면 요하에 닿는다. 요하만 건너면 바로 요동이다. 산의 진미와 아름다운 여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운 내라. 이 말을 듣고 당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요동에 가서 해골이나 안 되면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수들의 채찍이 무서워 대놓고 불평도 못하고 묵묵히 길을 재촉했다.
드디어 당군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매복해 있는 숲길로 들어섰다. 어느덧 행렬의 후미까지 숲길에 접어들었을 때 한 장수가 잔뜩 긴장해서 정명진에게 물었다. 숲이 너무 고요합니다. 혹시 고구려 복병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정명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아직 요하서원이다. 고구려군이 있을 턱이 없지 않느냐? 채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좌우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올랐다. 이를 보고 놀란 당군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날아드는 화살에 맞아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정명진은 혼비백산하여 후퇴하라고 거듭 외쳤지만 뒤에서 행렬이 꾸역꾸역 밀려드는 통에 당나라 군사들은 도망치려 해도 도망갈 길이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절비하게 쓰러진 당군의 시차가 산을 이루었다. 이를 보고 있던 고문은 고수장에게 명의해 북을 치게 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좌우 숲속에 매복하고 있던 3만의 고구려 정병이 창칼을 휘두르며 뛰어나와 살아남은 당군들을 구륙하기 시작했다. 정명진은 수하장수들과 함께 혈로를 뚫고 도망치려 했다. 그때 그가 탄 말이 한꺼번에 여러 대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정명진은 재빨리 뛰어내려 가까스로 낭만을 피할 수 있었다. 그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부하장수가 양보해준 말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무명의 고구려 기병 하나가 창을 겨누고 정명진에게 돌진했다. 그의 창은 정명진의 배를 뚫고 등으로 빠져나갔다. 무용을 자랑하던 당나라 누방도 행군 총관 정명진은 이름 없는 고구려 병사의 창에 어이없게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다. 주위에 있던 당군들이 미처 정명진의 시체를 수습하기도 전에 고구려 기병들이 달려왔다. 고구려 기병 하나가 칼로 그의 수급을 베어 장창에 꽂은 후 하늘 높이 쳐들고 외쳤다. 너희들의 우두머리! 정명진의 복이 여기 있다! 또 누가 죽고 싶으냐! 당군들은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날 고문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기사병은 통정진까지 당군을 추격했다. 이때 죽은 당군이 무려 5만을 넘었으니 그야말로 고구려의 대승이었다. 때마침 통정진에 당도한 부여도 행군 소사업은 정명진의 죽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장수들도 잔뜩 겁을 먹은 기색이 역력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앞날을 걱정하며 수군거렸다. 소사업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진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수하장수들과 상의한 끝에 유성으로 퇴각한 다음 장안에 있는 당고종에게 사람을 보내 진퇴 여부를 묻기로 했다. 한편 고구려의 고문장군이 내지에서 군사 4만을 차출해서 요동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안에 있던 당고종은 입이 함지박만해졌다. 그는 당장 이세적을 비롯해서 소정방, 이마상, 방요태, 계필하력 등의 장군들을 불러 말했다. 영계 소문이 우리 계책에 넘어갔어. 그들이 내지의 군사를 차출해서 요동으로 떠났다 하니 지금 평양은 텅 비어 있을 것이요. 평양 도행군과 패양 도행군 그리고 옥조 도행군은 황해를 건너 평양을 직공하시오. 이때 반열에 있던 요동도 행군 총관 계필하력이 앞으로 나서며 당고종에게 물었다. 그러면 수호씨는 언제쯤 요동으로 떠날까요? 당고종은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요즘 들어서 철륵이 고구려와 빈번하게 왕래를 하고 있어. 철륵의 동향을 봐서 결정할 테니 출정 준비에 소람이 없도록 하시오. 이 당시 철륵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동안 철륵이 여러 번 당에 협조를 했음에도 당나라가 요구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요구에 지친 철륵 사람들은 당을 원망하게 됐다. 철륵 내에서 반당의 기류가 흐르자 당고종은 은근히 걱정이 됐다. 고구려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철륵이 당나라의 변경을 친다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고종은 철륵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다가
여차하면 천력 출신인 계필하력을 보내서 그들을 제압할 속셈을 품었다. 그해 7월 소정방이 이끄는 10만의 평양도 행군과 이마상이 이끄는 8만의 해강도 행군은 산동반도 내주에서 병선 2천여 척에 군성하여 고구려 폐수구로 나아갔다. 방요태는 양자강 하류로 내려가 그곳에서 7만의 옥저도 행군을 통솔하여 평양으로 출격했다. 소정방과 이마상의 군대는 묘도 군도를 거쳐 요동반도 남단으로 우회하여 폐수로 나갔다. 이때 고려 해군은 매우 약화되어 있었기에 당의 대군을 막을 수 없었다. 폐수구 방어를 책임진 해군들이 수백 척의 군선을 동원해 저항해 보았지만 2천여 척에 달한 당선들을 막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이리하여 12만의 당군은 큰 피해 없이 폐수 하구에 상륙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보장태왕은 크게 놀라서 당장 어전회의를 열었다. 수십 명의 대신들과 장군들이 한결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자 보장태왕이 나와 옥좌에 앉았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이때 연개소문에 맞아들인 망리지 남생이 숙부 연정토를 힐끗 쳐다보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기에 소신이 예전에 온사문 장군의 뜻에 따라 해군을 증강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저기 연정토 장군이 이를 무시해서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자초했사옵니다. 모든 신하들의 질척거린 시선이 연정토에게 향했다. 연정토는 남생에게 눈을 흘겼다. 조카란 녀석이 앞장서서 공격했기에 화가 나고 괘씸했지만 별달리 할 말이 없었다. 보장태왕이 연정토를 쳐다보며 질책했다. 연정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연신 머리만 조아렸다. 서로 사돈을 맺어 태왕과는 돈독한 관계였지만 이번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연개소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연정토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있었으나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다시 전면에 나선 차였다. 당군들이 요동으로 쳐들어온다고 해서 압록수에서 4만, 이곳 평양에서 3만, 국내성에서 3만, 도합 10만의 병사를 자출하여 이상 진경로로 내보냈사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의 병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동부에서 4, 5만 정도는 더 모을 수 있으니 당분간 평양성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사옵니다. 지방에서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려 반격하면 되옵니다. 보장태왕은 연개소문의 명석한 판단에 마음이 놓였다. 연개소문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전황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있었다. 어전회의가 끝난 후 연개소문은 휘하 장군들을 전부 자기 부중에 모이도록 했다. 장군들이 다 모이자 연개소문이 훈시를 내렸다. 도성 주변의 백성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여라. 경작 중인 모든 곡물은 덜 익었더라도 서둘러 수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쌀 한 톨, 배추 한 입도 남겨놓지 마라. 그리고 동부에 사람을 보내 군사를 도성으로 보내라 전하라. 지금 평양성에는 충분한 양곡과 병장기가 저장되어 있으니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 모든 장군들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각자 맡은 임무만 수행한다면 당나라 군대가 제 아무리 대규모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명을 받은 장군들은 도성 군민들을 독려하여 당군의 공격에 대비했다. 병사들은 병장기를 점검하고 백성들은 바위와 통나무를 성벽 위로 나르거나 성벽이 허물어질 것에 대비해 목책을 충분히 만들어 두었다. 그즈음 요동의 신성에서 승전보가 날아들었다. 고문 장군이 요소 서안까지 진격해서 당군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평양선 축제 분위기가 됐다. 사람들은 소와 돼지를 잡고 크게 잔치를 벌였다. 이제 고구려인들은 당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7월 말부터 배수구에 상륙해서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군들은 충차, 운제, 발석차 등 최신 공성무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평양성을 공격했지만 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도착한 방요태의 옥저도 행군도 합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평양성은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다. 소정방이 방요태와 함께한 자리에서 한탄했다.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겪어보았지만 평양성 같은 곳은 처음이요. 백제의 사비성도 이틀 만에 무너졌는데 평양성은 어떻게 되어먹은 것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끄떡도 않는구랴. 아군 사상자만 무수히 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하오. 방요태가 소정방을 위로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용병술과 계책이 하늘을 움직일 정도라 하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천명을 따라야지요. 소정방은 기가 막혔다. 무슨 묘책이라도 있나 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리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소정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그저 식량이나 축내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한편 누방도 행군이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은 당고종은 분해서 팔을 동동 굴렀다. 마음 같아서는 정명진을 불러다 책임을 물어 참수하고 싶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므로 그럴 수도 없었다. 당고종은 당장 이세적과 계필하력을 불렀다. 누방 도행군은 고구려 군에게 참패를 당했고 소사업의 부여 도행군은 영주의 유성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있다 하니 이래서야 어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는가? 당고종의 날선 질책에 이세적과 계필하력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이들이 아무 말이 없자 당고종은 스스로를 추스르고 계필하력에게 명령했다. 철력이 요즘 조용한 것 같으니 양국공 계필하력은 군사 6만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하라. 이를 듣고 이세적이 당고종에게 간언을 했다. 고문이 요동을 치고 있으니 양국공이 간다 해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렵사옵니다. 이에 계필하력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이세적에게 대들었다. 아니 장군은 나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정총관 정도로 낮게 보는 겁니까? 이세적은 저기 당황했다. 계필하력을 깔봐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마땅히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이세적이 무안해하자 당고종이 말리고 나섰다. 영국공 이세족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오. 그러니 양국공은 고정하오. 당고종이 나서자 계필하력도 금세 수그러들었다. 이세적이 다시 나서며 이야기했다. 요동도 행군의 행군 경로를 바꾸시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당고종과 계필하력의 귀가 솔깃해졌다. 어떻게 바꾼다는 말이오? 양국공이 요동도 행군 총관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요동도 행군이라 하면 요하를 건너 요동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옵니다. 고구려의 고문이 요동도 행군을 막기 위해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요동성에 와 있지 않사옵니까? 그들은 대부분 서암록과 박작성 군사라 하니 압록수 하구 지역의 방비가 약화됐을 것이옵니다. 이 틈을 노려 요동을 친다고 거짓 소문을 낸 후 압록수 하구로 쳐들어가면 될 것이옵니다. 그런 연후에 평양으로 곧장 내려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실격허의 전술이옵니다. 당고종은 이세적의 제안을 듣고 나니 어둠 속에서 광명이 비치는 듯했다. 계필하력도 이세적의 계책에 매우 만족했다. 당고종은 그 자리에서 계필하력에게 명을 내려 바다 건너 압록수로 나아가게 했다. 계필하력은 군사 6만을 병선 천여 척에 분승시키고 천진항을 출발해 연안 항로를 따라 압록수 하구로 나갔다. 그들은 고구려 해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항해하여
압록수 하구 부간에 무사히 상륙했다. 당나라 요동도 행군이 압록수 하구로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연개소문은 의외로 놀라지 않았다. 연개소문은 이미 당군이 잘 쓰는 성동격서 전법을 꿰고 있었다. 그는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예견하고 장자인 남생을 압록수에 파견하여 대비해둔 상태였다. 이 무렵 남생은 부관 대극념과 함께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압록수 하구로 나갔다. 압록수 하구의 당도에 보니 당군들이 이미 도착해서 도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생은 강을 사이에 두고 당군과 대치했다. 기필하력은 고구려군의 갑작스런 출현에 겁을 먹고 강을 건너지 못했다. 서로 대치한 채 열흘의 시간이 흘렀다. 남생이 답답해서 대극념에게 물었다. 장군,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무슨 수가 없겠소? 대극념은 병법에 능통한 장군이었다. 그는 연개소문의 수하장수로 일찍이 금해병서를 전수받았다. 금해병서는 연개소문이 저술한 전략과 전술에 관한 책이었다. 대극념은 가만히 말했다. 벌써 9월 중순이니 조금 있으면 추위가 닥쳐 강물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강을 건너올 것이니 그때 후방 산골짜기에 미리 군사를 매복시켜두고 슬쩍 후퇴하는 척하며 당군을 유인하십시오. 당군이 우리 군사들을 쫓아 산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기습하여 괴멸시키면 됩니다. 남생이 들어보니 대극념의 계략이 그럴듯했다. 저들이 과연 압록수를 넘어오겠소? 틀림없이 넘어옵니다. 계필하력은 용맹은 뛰어나지만 성미가 매우 급한 놈입니다. 게다가 첩보에 의하면 평양에 진주한 소정방에게 전달할 대량의 군량미를 싣고 왔다 하니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생은 대극념의 계책에 따라 장수들을 불러 압록수에서 평양 쪽으로 30여 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에 2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켰다. 수하 장수들이 매복을 위해 영철을 떠난 지 이틀째가 되는데 갑자기 무서운 한파가 닥쳤다. 압록수의 물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기필하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군사들을 모았다. 드디어 압록수가 얼어붙었다. 모두 강을 건너 고구려군을 깨부수고 곧바로 평양까지 내달리자. 평양에 가면 우리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평양성의 당도에 푹 한번 울리면 고구려 왕은 성문을 열고 나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용기백배한 당군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얼어붙은 압록수를 건너기 시작했다. 남생의 군대는 쳐들어오는 당군들에게 각궁을 쏘아대다가 못 이기는 적 뒤로 돌아서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당군들은 신바람이 나서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추격했다. 고구려군은 돌아서서 싸우다가 후퇴하기를 거듭하며 당군을 산골짜기로 유인해 갔다. 당군들은 승리감에 취해 남생이 쳐놓은 그물 속으로 들어서는 줄도 모르고 발걸음을 옮겼다. 골짜기는 계필하력의 예상보다 깊었다. 도망치던 고구려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계필하력은 불현듯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용맹무쌍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고구려 군사들이 너무 쉽게 도망친 것도 이상했다. 계필하력은 급히 채찍을 하늘 높이 쳐들어 진격을 중지시키려 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쇳소리가 울리더니 좌원덕에서 통나무와 바위 그리고 유황뭉치 등이 쏟아져 내려왔다. 곧이어 벌건 대낮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불화살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크게 놀란 계필하력이 다급해서 외쳤다. 고구려군의 함정이다. 후퇴하라. 이 소리가 군사들의 귀에 들릴 리 없었다. 당군들은 고구려군의 공격을 피하는데 급급해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곧이어 염초와 시체 타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했다.
기필하력은 너무도 분했다. 전투 경험이 일천한 남생과 같은 애송이에게 초전부터 참패를 당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의 회복을 하려면 일단 살아남고 봐야 했다. 기필하력은 뒤따르던 몇몇 부하들과 활로를 뚫어 간신히 산골짜기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한참 달려서 압록수가에 이르렀다. 기필하력이 말에서 내려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패잔병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중에 점호를 해보니 6만의 군사 중 4만이나 보이지 않았다. 애송이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무슨 낯으로 도성에 돌아가 폐하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는가? 기필하력은 탄식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그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극구 말렸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법입니다. 아직 장군께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필하력은 마지못해 칼을 내던지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의 패잔병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남생이 경기병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다. 기필하력은 남은 군사를 모아서 서둘러 압록수를 건넜다. 남생의 군대는 당의 나고병을 베이면서 추격을 계속했다. 기필하력은 하는 수 없이 싣고 온 식량도 포기하고 간신히 배에 올라 산동반도의 내주로 도망쳤다. 기필하력이 이끄는 요동도 행군이 압록수 전투에서 남생에게 대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당고종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기필하력이 돌아오면 잡아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때 이세적이 기필하력을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자고로 전쟁의 승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였사옵니다. 이번에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기필하력은 양대에 걸쳐 충성을 바친 신하이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폐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고종은 쉽게 분이 풀리지 않았다. 적장은 영계 소문의 아들 남생이라 하던데 백전노장인 기필하력이 전투 경험도 일천한 애송이에게 당했다니 말이 되는가? 이 모두가 그의 자만심과 나탐이 부른 참국이 아닌가? 두 사람이 기필하력의 처리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있을 때 영주에서 달려온 전령이 고하기를 북방에 있는 철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고당 전쟁으로 인해 얻은 절호의 기회를 철륵이 놓칠 리 없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사신왕래를 통해서 연개소문과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군사를 일으켜 당의 변경을 침입했던 것이다. 당고종은 골치가 아팠다. 주력군이 전부 평양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철륵 문제로 군사를 일으킬 여력이 없었다. 당고종의 불편한 심기를 헤아린 이세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국공을 살려서 철륵 토벌에 사용하시옵소서. 그는 철륵 출신이니 의외로 쉽게 평정할지도 모르옵니다. 이때 기필하력은 산동반도의 내주에서 머물고 있었다. 당고종은 이세적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필하력의 죄를 사해주고 철륵의 일을 맡도록 했다. 기필하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철륵을 도모하러 떠났다. 당나라 정명진의 누방도 행군을 격파한 고문은 요동성에 머물러 있던 중 연개소문의 철군 명령을 받고 평양성으로 돌아왔다. 남생의 승전 소식에 기뻐하던 차에 고문 장군까지 돌아오니
평양 사람들은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요동대 행군이 퇴각했으니 이제 평양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만 몰아내면 됐다. 한편 평양성 근처에 진을 치고 있던 당군들은 계필하력의 요동도 행군이 고구려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당장 식량이 급했는데 계필하력이 퇴각한 이상 달리 방도가 없었다. 식량도 문제였지만 평양의 혹독한 추위도 걱정이었다. 당군은 여름에 출전했기에 변변한 겨울옷이 있을리만무했다. 반면에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국내성과 요동성에서 달려온 구원군을 합쳐 총 13만 정예병이 건재했으며 양곡은 5년 이상 먹을 양을 쌓아놓고 있었다. 초조해진 소정방은 신라의 문무태왕에게 여러 번 사람을 보내 식량 원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신라 역시 때마침 국상 중이었던 데다가 여기저기에서 출몰한 백제 부흥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 못했다. 서력 662년 2월 초 연개서문은 먼저 이마상이 거느린 패강도 행군의 진영부터 공격을 했다. 이날따라 갑자기 한파가 밀어닥쳐 눈발이 날리고 날이 몹시 추웠다. 연개서문의 신호에 따라 육중한 평양성 성문이 열리더니 3만의 고구려 철기군과 2만의 보병이 위용도당당하게 눈길을 밟으며 쏟아져 나왔다. 뒤이어 천둥 같은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고구려 철기군이 패강도 행군의 영체를 급습했다. 당군들은 평양성에 있는 고구려군이 공세로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병장기를 들고 싸우려 했지만 매서운 추위로 인해 손이 굳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고구려 철기군은 주저없이 당군들을 향해 창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당군들은 그 기세에 눌려 도무지 저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고구려군의 창칼에 찔려 시뻘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당군들이 흘린 선홍색의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다. 뒤따라 도착한 고구려의 도소부대는 아직 명줄이 남아서 괴롭게 숨쉬고 있던 당군들을 깨끗이 저 세상으로 보내주었다. 끔찍한 사륙전이 끝나고 고구려군이 다시 평양성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평양도 행군과 옥저도 행군의 군사들이 패강도 행군의 영체로 달려왔다. 총관 이마상을 위시한 8만의 패강도 행군이 모두 처참한 시체로 변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당나라 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옥저도 행군 총관 방요태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고구려 땅까지 왔는데 모조리 죽어나가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영체에 돌아와 보니 당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방요태는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했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 데다가 날씨는 너무나 추웠다. 방요태는 당장이라도 회군하고 싶었지만 고구려의 반격이 두려워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사흘이 지난 후 연개소문은 군대를 동원하여 옥저도 행군의 영체를 공격했다. 이때 방요태의 진영은 배수의 지류인 사수가에 있었다. 연개소문은 먼저 각궁부대를 내보내 방요태의 영체를 둥그렇게 에워쌌다. 뒤에는 장창을 든 철기군이 포진했다. 먼저 각궁부대가 공격을 개시했다. 수많은 고구려 국노수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당군들은 화살에 맞아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상당수 군사들이 온몸에 수십 발의 화살을 맞아 고슴도치처럼 변하기도 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당군들은 대항할 엄두도 못 내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뒤이어 고구려의 철기군이 거칠게 말을 몰아 당군의 영치를 풍비박산냈다. 방해태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수하 장수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소정방의 진영으로 도망칠 것을 권하자 방해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나는 고조의 태왕 양대를 섬기며 과분하는 척을 입었어. 그런데 폐하의 명을 수행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를커녕 나를 믿고 따라온 군사들마저 모두 잃었으니 구차하게 나 혼자 사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방해태는 칼을 들고 전장으로 뛰어나간다. 그의 아들 13명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웠지만 결국 고구려군의 매서운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참혹한 치후를 맞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수 전투. 7만 명이 넘는 당나라의 옥저도 행군이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이 전멸했다.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95부 고구력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지 제95부 고구려 두 번째. 이제 남은 것은 소정방이 이끄는 평양도 행군뿐이었다. 소정방은 평양성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기에 그나마 무사할 수 있었다. 연달아 당군 부대가 깨어지자 소정방은 덜컥 겁이 났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후퇴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영체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추웠기에 무거운 공성장비까지 끌고 삭풍을 맞으며 눈길을 헤쳐나갈 길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더구나 후퇴한다고 그냥 곱게 보내줄 연계 소문이 아니었다. 소정방은 엄동설안에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병사들을 보고 있노라니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진작부터 신라에 사람을 보내 식량을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평양도 행군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소정방이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다행히 신라로부터 식량이 도착했다. 허기가 져서 움직일 힘조차 없었던 당군들은 이 식량으로 밥을 해먹고 기운을 차렸다. 소정방은 군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자 마침내 퇴각을 결심했다. 당군은 고구려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음을 틈타 신속히 퇴각했다. 이를 위해 각종 치중과 병장기를 과감히 버렸다.
소정방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연개소문은 너무도 분했다. 그는 당장 군사를 내보내 당구를 추격하게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폭설이 쏟아져 순식간에 장정의 허리 높이까지 쌓였다. 고구려군은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당구를 쫓아갈 수 없었다. 연개소문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어찌 폭설이 내려 저 승냥이 때 같은 도적놈들 살려보내라 하시나이까. 이 한 목숨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땅을 침략한 놈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연개소문이 눈길 위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니 주위에 있던 장군들도 눈시울을 적셨다. 서력 663년 9월 고구려와 당 양측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제2차 고당 전쟁이 끝난 지 벌써 한 해가 흘렀다. 당고종은 조서를 내려 모든 병선의 건조를 중단시키는 등 오로지 내체만 힘썼다. 한편 백제에서는 통황을 지원코자 외소원 지원군이 나당연합군의 참패를 당하는 바람에 주류성이 함락됐다. 주류성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부여풍은 연개소문을 찾아 고구려로 왔다. 이 당시 연개소문은 예전부터 속을 썩이던 풍질이 더욱 심해진 상태였다. 부여풍이 찾아왔다는 소리에 연개소문은 가만히 병석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추슬러 대청에 나가 부여풍을 만나보았다. 수척한 얼굴의 부여풍은 연개소문을 만나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다. 잠시 후 눈물을 거둔 부여풍은 참패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원군을 부탁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부여풍이 그리 탐탁치 않았다. 그는 마침내 굳게 담은 입을 뗐다. 어찌해서 복신을 죽인 것이요? 그자가 먼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선수를 쳤던 것입니다. 복신은 백제 부흥을 위해 사력을 다한 사람인데 풍왕께 반기를 들 이유가 어디 있겠소? 나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요. 부여풍은 연개소문이 복신을 죽인 일을 그렇게까지 꾸짖을 줄 몰랐다. 그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 연개소문은 더 이상 부여풍과 상대하는 것조차 싫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여풍을 향해 내뱉듯이 말했다. 백제가 부흥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부흥군의 총수를 죽였으니 이 어찌 왕으로서 취할 행동이라 할 수 있겠소? 내 배편을 알아봐 줄 테니 외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연개소문은 말을 끝마치 무섭게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부여풍은 머쓱하여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연개소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첫째는 남생으로 훤칠한 미남에 지모와 용맹을 고루 갖추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최고 권력자의 장자란 위치 때문에 주위에서 너무 떠받들었기에 그는 어느새 아나무인이 되어 있었다. 둘째는 남건으로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꼭 자기 할아버지인 연태조를 쏙 빼어 닮았다. 그러나 잔인한 것이 흠이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고구려군이 당나라 포로를 끌고 평양성으로 들어서던 중에 당나라 군사가 길가에서 구경하던 아이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었다. 이때 지나가다 이를 보게 된 남건은 득달같이 칼을 들고 나가서 당나라 군사들을 수십 명이나 베어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연개소문은 호되게 꾸짖었지만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다. 남건은 닷새 동안이나 식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처럼 남건은 너무 강했다. 예로부터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셋째는 남산인데 두 형에게 치여서 별달리 투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또 나이가 아직 어렸기에 후사를 이을 후보에서도 제외됐다. 연개소문은 세 아들 중에도 둘째 아들 남건을 특히 사랑했다. 그러나 장남인 남생을 제치고 둘째에게 자신의 직위를 잊게 할 수는 없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연개소문은 아우 연정토와 고문을 불렀다. 이 당시 군사 도수금은 이미 죽고 없었다. 이윽고 연정토와 고문이 침실로 들어오자 연개소문이 연정토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자, 이제 나도 늙고 병이 들었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딱 부러지게 마음에 드는 놈이 없으니 이 문제가 아닐 수 없구나. 아우가 생각할 때 누가 내 뒤를 이으면 좋겠는가? 연정토는 원래부터 첫째 남생을 싫어했다. 남생은 머리가 큰 후로 은근히 숙부를 우습게 여겼다. 연정토가 서슴없이 말했다. 장남 남성은 표리가 부동하고 욕심이 사납습니다. 그런 성품으로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연개소문은 곤혹스러웠다. 뚜렷한 허물이 없는 장남을 배제하고 차남에게 위를 물려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연개소문이 다시 물었다. 그래도 장남에게 후사를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장남이라도 자격이 없다면 다른 아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연정토의 말이 타당했기에 연개소문은 할 말이 없었다. 몸이 아프니 모든 것이 귀찮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문에게 물었다. 고문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고문은 사실 이런 일에 끼어들기 싫었다. 그가 생각컨대 연개소문의 세 아들 모두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연씨 일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앞으로 혼란을 피하려면 연개소문 아들 중에 하나가 대망리지의 직위를 계승해야 했다. 고문이 숙고를 마치고 대답했다. 차남인 남건이 형 남생보다 뛰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를 제치고 차남에게 직위를 넘기신다면 분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결심이 서지 않았다. 세 아들 모두 성격이 강해서 평소에도 서로 의견의 충돌이 심했기에 자신이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했다. 누가 후사를 잇든 권력 다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차라리 보장태왕의 둘째 아들인 임무 왕자에게 권력을 넘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왕자 임무는 고구려를 밝은 길로 이끌 만한 그릇이었다. 더구나 권력을 자연스럽게 왕실에 넘길 수 있으니 명분이 서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임무 왕자는 큰일을 감당해내기에는 아직 어린 데다가 조정 안에서의 기반도 약했다.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가는 남생 형제와 그들을 따른 무리들로 인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병든 육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에게 남은 생이 너무도 짧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정신이 다시 혼미해졌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연개소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그는 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다 놓고 유언을 했다. 남생이 내 뒤를 이어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고 남건, 남산 너희들은 형을 돕도록 해라. 너희 세 형제는 내가 죽더라도 고기와 물처럼 화폐해야 한다. 절대로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공연히 주변에 비웃음을 살 행동이란 절대 하지 말거라. 남생, 남건, 남산 세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연개소문은 잠들듯이 훌쩍 세상을 떠났다. 연개소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다. 그들은 식솔들의 입단속을 하고 자신의 측근들과 보장태왕 그리고 몇몇 대신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다. 이는 연개소문이 임종하면서 남긴 유언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비밀이란 언젠가는 새어나가기 마련이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연개소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이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팔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다. 신라의 김유신은 신복인 세작을 통해 연개소문의 죽음을 알게 됐다. 김유신은 세작의 보고를 듣자마자 의관을 갖추고 곧바로 대궐로 들어가서 문무태왕을 아련했다. 폐하, 고구려의 태대대로 연개소문이 유명을 달리했다 하옵니다. 김유신의 보고를 받은 문무태왕은 깜짝 놀랐다. 연개소문이 갑자기 죽은 이유가 무엇이오? 오래전부터 풍질로 고생하였다 하옵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대대로의 직위는 누구에게로 간다고 합니까? 짐이 알기로는 남생, 남건, 남산 세 아들이 모두 성격이 강하고 용맹하다고 하던데. 김유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옵니다. 연개소문이 생존 시 세 아들에게 각각 벼슬을 주어 정사를 참여시킨 결과 그들은 자신의 붕당을 만들어 싸웁니다. 그러니 앞으로 형제들끼리 내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문무태왕은 김유신의 예상에 동감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누군들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얼마 못 가서 연개소문의 세 아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문무태왕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김유신은 손을 들어 좌우를 물러나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아뢰었다. 간절 이용해서 그 삼형제를 이간시켜 내분을 앞당기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고구려가 크고 강한 나라라 해도 내전이 일어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문무태왕은 구미가 당겼다. 그럼 누구 마땅한 인물이라도 있습니까? 평양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주지가 신성이라는 자옵니다. 그 자가 재작년부터 불공을 들이기 위해 연개소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연씨 집안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하니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될 것이옵니다. 또 연개소문의 아우 연정토와 남생의 관계는 견원지간으로 모든 일에서 부딪히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될 것이옵니다. 역시 김유신은 용맹한 장수일 뿐 아니라 노련한 책략가이기도 했다. 문무태왕은 크게 기뻐하며 고구려에 관한 모든 일을 김유신에게 일임했다. 어느덧 연개소문이 죽은 지 3년이 흘렀다. 이제 연개소문의 죽음은 고구려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남생은 상을 치르느라 평양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몸이 근질근질했다. 그래서 남건과 남생 두 동생을 불러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3년이 지났다. 이제 그동안 소홀했던 지방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구나. 국내성 일도 궁금하고 요동도 한번 시찰해야 되겠다. 나는 곧 길을 떠나 국내성에 들렀다가 요동을 돌아보고 오겠다. 그러니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너희들이 대신 정사를 돌보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두 동생들은 남생의 명을 받고 도성을 지키게 된다. 남생이 지방 순실을 떠난 후 며칠이 흘렀다. 남건이 남산을 집으로 불러 정사를 의논하고 있는데 남건이 부리는 사인 중에 하나인 명도라는 자가 들어와 은밀히 속삭였다. 이 자는 신라에서 파견된 세작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지금 대망리지가 두 동생분을 없앨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 순실을 나간 것도 국내성의 군사를 규합하여 두 분을 해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남건은 버럭 화를 냈다. 무슨 소리냐? 형님께서 지방 순실하는 것은 각지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그 어디서 감히 요망한 말을 들어놓느냐? 명도는 남건의 호통에 움찔했지만 형제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군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정 믿기지 않으시면 태왕미영으로 그를 불러들여 보십시오. 만약 순순히 돌아온다면 무고한 것이니 소인을 참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건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인의 말이 그럴듯했다. 남산이 끼어들며 부채질을 했다. 저도 그동안 큰형님의 본심을 의심해왔습니다. 그저 진작부터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니 언제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명도의 말대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남산의 말을 듣고도 남건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만약 형님이 눈치라도 챈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숙부님께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연정토를 만난 남건은 사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이를 듣고 연정토는 기가 막혔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3해가 지났건만 벌써부터 서로를 의심한단 말이냐? 지하에 계신 아버님이 이를 아신다면 얼마나 침통해 하시겠느냐? 연정토도 남생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기왕 남생이 후사를 이어 대망리지의 자리를 물려받았으니 그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똘똘 뭉치기를 바랬다. 당과 신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나라 안에서 내분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었다. 연정토는 남건과 남산 형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남생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내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생각해보거라. 어떠한 경우라도 너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연씨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고구려의 존망이 달린 일이다. 남건과 남산은 숙부의 충고를 듣고 나서도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결국 명도의 이간질에 넘어간 남걸은 날이 밝자마자 대궐로 향했다. 보장태왕을 아련한 남결은 남생에 대해 침소봉대에서 무고했다. 남생이 반역을 꾀하고 있사옵니다.
국내성에 가서 병사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하오니 조만간 모반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국내성에 있는 영양 태왕의 적손인 복해왕 광해를 태왕 위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면은 태왕명을 내려 남생을 불러들이시옵소서. 그가 핑계를 내며 돌아오지 않으면은 분명 역심을 품고 있다는 뜻이옵니다. 남건은 명도가 일러준 대로 대답했다. 오장태왕은 두려움이 빠져 남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는 곧 전지를 내려 남생에게 평양으로 귀경하라 명했다. 한편 세작에게 보섭된 승려 신성은 태왕의 사신에 앞서 국내성에 도착했다. 그는 성주비에 들어서자마자 급히 남생을 찾았다. 남생은 신성을 반갑게 맞이했다. 스님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이까? 신성은 좌우를 물리치게 한 후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남건과 남산 형제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생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반역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오? 장군을 내쫓고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들은 태왕 폐하를 속여 장군께 귀경하라 명을 내린 후 도성에 도착하면 기습하여 제거할 생각입니다. 남생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당황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오? 남건이 대궐에 들어가서 대망리지가 국내성에서 병사들을 모아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를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처음에는 이를 듣지 않으셨지만 남건이 워낙 강하게 주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전지를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내일쯤이면 전령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남건은 장군이 평양성에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시면 죽은 목숨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였다. 그러나 신성의 말만 믿고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신성은 남생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평양에 사람을 보내어 남건의 의중을 염탐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남의 이목이 있어서 여기에 오래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성은 말을 마치고 서둘러 남생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신성의 말대로 오장태왕이 보낸 전령이 와서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전했다. 이에 남생은 며칠 후에 출발하겠노라 대답하고 일단 그를 돌려보냈다. 남생은 고심 끝에 신복을 평양으로 파견해서 남건 형제의 동정을 염탐하게 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남생이 보낸 첩자가 남건의 사인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남건은 남생이 귀경을 미룬 데다가 첩자까지 보내자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확신했다. 남건은 크게 화를 내며 남생의 아들인 헌충을 잡아 죽였다. 남생은 이 일을 전해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어찌 형을 배반하고 조카마저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남생은 고심 끝에 드디어 국내성에서 거병했다. 그는 국내성을 장악하고 잇따라 오골성까지 점령했다. 드디어 형제간의 피를 뿌리는 고륙상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보장태왕은 막리지 남건을 보내 남생을 진압하게 한다. 남건이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단숨에 국내성으로 진격하니 남생은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오골성으로 후퇴했다. 남건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 오골성을 포위하자 남생은 막막했다. 남생은 수하 장군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상의했다. 한 장수의 입에서 차라리 당나라에 투항하자는 말이 튀어나왔다. 남생을 위시한 장수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는 나라를 배반한 일이었으므로 당연히 반대해야 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남건의 군대에게 목숨을 잃을 판이었기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남생은 자존심을 버리고 달아나는 쪽을 택했다. 일단은 신성으로 피신했다가 여차하면 당나라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남생은 수하 장군들과 함께 오골성을 빠져나와 신성으로 향했다. 가까스로 신성에 도착했지만 신성 성주는 후환을 두려워해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남건이 보낸 추격군이 턱밑까지 쫓아오자 남생은 할 수 없이 현도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는 한편 아들 헌성을 당나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남생의 아들 헌성은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이세적의 부중으로 인도됐다. 이세적은 헌성에게 그간의 경과를 물어본 후 급히 궁에 들어가 당고종을 아련했다. 폐하, 고구려에서 남생의 아들 헌성이 왔사옵니다. 당고종은 깜짝 놀라 물었다. 남생이라면은 영계 소문의 아들이 아닌가? 그는 현재 고구려의 대망리지라 들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느냐? 연계 소문에게는 남생, 남건, 남산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권을 놓고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사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생이 지방 순시를 떠나자 남건, 남산 형제가 고구려 보장 태왕을 등에 업고 조정을 장악했다 하옵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된 남생이 지금 현도성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남생이 동생들에게 당한 치욕을 되갚고자 아들 헌성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해 왔사옵니다. 영계 소문이 죽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일단 폐하께서 헌성을 불러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물론이다. 호박이 넘불째 굴러왔는데 어찌 모른 척하냐? 당고종은 헌성을 불러들였다. 헌성이 예를 마치자 당고종이 짐짓단청을 피우며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그 먼 길을 달려 짐을 찾아왔는고? 헌성은 어두운 낯빛으로 말했다. 너무 원통해서 폐하께 호소하러 왔사옵니다. 그는 숙부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내쫓고 정권을 탈취한 이야기를 소상히 털어놓았다. 당고종은 속으로 연개소문 자식들의 내분을 고소하게 여겼지만 겉으로는 짐짓 위엄을 보이며 나무랐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잘 타일러서 공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죽고 탈상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냐? 헌성은 당고종의 설교가 안 입고 왔지만 이왕 고개를 숙인 마당에 이곳까지 온 목적을 이루어야 했으므로 참았다. 폐하께서 저들을 몰아내도록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폐하를 섬기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겠사옵니다. 당고종은 남생의 무리가 이미 그물 안에 들어온 곡이었으므로 여유를 부렸다. 짐은 늘 고구려를 취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웃나라의 내분을 기화로 취한다면 떳떳이 못한 일이다. 한참 주위를 둘러보며 뜸을 들이던 당고종이 헌성을 향해 말했다. 알겠으니 일단 객관에 가서 쉬도록 해라. 짐이 수일 내로 결정하여 알려주겠다. 헌성은 미덥지 않은지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사언하고 물러갔다. 헌성이 물러간 후 당고종은 좌우를 물리치고 이세적을 불렀다. 당고종이 말했다. 고구려도 이제 명운이 다한 것 같소. 남생이 우리에게 투항을 하겠다니 이것이 웬 횡재요? 이세적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이는 고구려를 멸하라는 하늘의 계시이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생이 지금 현도성에 머물고 있다 하니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 하옵니다.
당고종은 이세적의 의견에 동의하고 남생에게 보낼 지원군을 편성했다. 서력 666년 보장태왕 25년 6월, 당고종은 계필하력에게 군사를 주어 남생을 지원하게 했다. 계필하력은 현도성으로 나아가 군사를 주둔시키고 남생을 데리고 장안으로 돌아갔다. 당고종은 남생에게 조서를 내려 특진 요동도독 겸 평양도 안무대사를 제수하고 현도 군공으로 봉했다. 이에 맞서 보장태왕도 남건을 대망리지 겸 내외 병마사로 삼아 평양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겸하게 했다. 그해 겨울 12월에 당고종은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봉하고 사열 소상백 학처준을 그의 부장으로 삼았다. 또한 당동선과 계필하력을 요동도 행군 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해군과 육군의 모든 총관들과 전량사인 두의적, 독고경운, 곽대봉 등도 이세적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와 함께 화북 여러 주에서 거둔 조세를 군용으로 돌려 사용했다. 이로써 제3차 고당전쟁의 막이 올랐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다시 공격한 것은 남생이 조국을 배반하고 당에 투항한 지 1년이 넘어서였다. 당나라는 거듭된 전쟁으로 매우 지쳐 있었기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대 규모의 군사를 동원했다. 이세적이 유화를 건넌 후에 뒤따른 장수들에게 말했다. 신상은 고구려 서쪽 변경의 최고요 중지이니 먼저 그곳을 빼앗지 않고는 나머지 성들도 공략하기 어렵다. 그러니 신성만은 결단코 함락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이세적은 군사를 총동원하여 신성을 먼저 공격했지만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 반년이 넘게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자 굳건히 방어하던 신성의 군민들도 지쳐갔다. 이때 사부구란 자가 몰래 성문을 열어 당군을 맞이했다. 사구부는 당나라 포로 출신으로 20여 년 전 고구려의 귀순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는데 당군이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몰래 접근했던 것이다. 사부군은 당에 남아있는 늙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위협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어야 했다. 이리하여 역사상 함락된 적이 없었던 신성이 어이없게 무너졌다. 이세적이 여세를 몰아 주위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니 인근의 16개의 성이 순식간에 함락됐다. 이때가 서력 667년 9월이었다. 대망리지 남건은 평양에 있으면서도 전서구를 통해 요동에 있는 성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구전을 펼쳤다. 그는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하를 막았다. 이때 당나라 장수 방동선과 고관은 아직 신성에 남아 있었다. 남건은 군사를 보내 신성을 탈환하려 했으나 당나라 장군 서린귀가 후위에서 공격해오는 바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신성에서 후퇴한 고구려군이 금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당나라 장군 고관이 쳐들어왔다. 고구려군은 고관의 군사를 섬멸하고 여세를 몰아 다시 신성을 쳤지만 서린귀의 기습으로 인해 5만여 명의 군사를 잃고 패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서린귀는 이어 남소, 목저, 장암 세 성을 함락하고 남생의 군대와 합류한다. 이세적은 정리도 행군 총관 곽대봉에게 해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뒤를 이어 별장 풍사본을 보내 군량과 병장기를 공급하게 했다. 남건은 간자를 통해 이를 알고 해군을 보내 풍사본의 선단을 패수구 앞바다에서 침몰시켰다. 이에 곽대봉의 군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다. 곽대봉은 서찰을 써서 자신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세적에게 알리려 했다. 그런데 혹여라도 고구려 군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챌까 두려워 이합시를 써서 보냈다. 이합시란
한자의 자획을 떼어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암호문이었다. 이합시를 받아든 이세정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부하 장수들에게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이에 답답해진 이세정은 버럭 화를 냈다. 우리의 사정이 다급한데 시나불행이나 써서 보내다니. 내 그 자의 목을 베리라. 이때 이세적의 휘하에서 행군 관기통사 사인으로 종군하던 원만경이 나서서 그 뜻을 풀어주었다. 이세정은 그제야 군량과 병장기를 곽대봉에게 보내주었다. 이 일로 이세적의 신임을 받게 된 원만경은 자신이 경문을 써서 당군의 위엄을 보이겠노라고 청했다. 이세정은 원만경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지라 흔쾌히 허락한다. 부지수 압록지 험. 압록수의 험한 곳을 지킬 줄 모른다. 얼핏 보기에는 고구려군의 무능력함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를 전해받은 남건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저들이 우리에게 예의를 차리는데 어찌 답례가 없어서냐. 남건은 조롱의 뜻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그 말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너희가 우리에게 떡을 주는데 어찌 안목을 쏘냐. 남건은 사자가 떠나자 곧바로 군사를 옮겨 압록수나루 근처에 운거했다. 이로 인해 당나라 군사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의시되기 위해 보낸 경문이 당군의 진로를 은근히 고구려 진영에 알린 셈이었다. 뒤늦게 일을 한 당고종은 크게 노하여 원만경을 멀리 영남으로 귀양 보냈다. 서력 668년 보장태왕 27년 정월, 이세적의 고구려 공략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당고종은 우상 유인궤를 요동도 행군 부대 총관으로 삼고 학처준, 김인문을 그 부장으로 삼아 요동으로 원군을 보냈다. 이에 힘을 얻은 이세종은 2월에 고구려 북변의 요충지인 부여성을 함락시켰다. 부여성이 함락되자 인근에 위치한 40여 성도 차례로 무너져 내린다. 이때 시어사 가언중이 요동을 방문했다가 장안으로 돌아오니 당고중이 당군의 근황을 물었다. 군중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옵니다. 예전에 선왕께서 고구려를 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저들에게 빈틈이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군대에 중매가 없으면 중도에서 돌아간다라고 하였사옵니다. 지금 우리는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고륙상전 덕분에 남생이라는 길잡이를 얻음으로써 고구려의 성과 군대들의 허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우리 장소들은 충성스러우며 군사들은 힘이 넘쳐옵니다. 그래서 당당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사옵니다. 또한 고구려 비계에 의하면 나라가 900년이 되기 전에 나이 80 먹은 대장에 의해 멸망하리라 적혀있는데 고씨가 고구려를 세운 지 어림잡아 900년이 됐고 이세적 장군의 나이가 80이옵니다. 고구려에서는 거듭 기근이 들어 사람들은 굶주리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 데다가 이리와 여우가 성에서 뛰어다니고 두더지가 성문에 구멍을 뚫기까지 해서 민심이 흉흉하고 위태롭다 하옵니다. 단언컨대 이번 걸음이 마지막 수고가 될 것이옵니다. 거듭된 실패로 고구려 원정의 성공을 의심하고 있던 당고종은 가언충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부여성이 함락되자 이에 당황한 남건은 5만 명의 군사를 부여성에 급하여 탈환하려 했다. 하지만 설하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해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 당군은 이미 남생을 통해 고구려군의 전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이세정은 성세를 타고 진군해 압록수에 있는 대행성과 요기성을 차례로 함락하니 고구려 사람으로서는 비분강개할 일이었다. 그해 4월 당나라에서 혜성이
필성과 묘성 사이에 나타났다. 허경종이라는 신하가 이를 보고 혜성이 동북방에 보이는 것은 고구려가 망할 징조라고 말했다. 계필하령은 압록수를 건너 평양성 앞에 다다랐다. 이어 요기성을 함락시킨 이세족도 합류하여 성을 보유하니 평양성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됐다. 고구려군은 한 달이 넘도록 평양성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결국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싸울 의욕이 꺾인 보장태왕은 남건 몰래 남산을 이세족에게 보내 항복의 뜻을 표한 후 왕족과 대신 등 98명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항복을 했다. 대망리지 난거는 뒤늦게 이를 알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건은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다짐하며 성문을 굳게 걸어닫고 항전의 의지를 불살랐다. 그는 승려 신성에게 군사를 총괄한 직책을 맡겨 방어에 전력을 쏟도록 했다. 그러나 신성은 진작부터 적과 내통하고 있었기에 동료인 소장 오사와 요묘 등과 의논하여 몰래 이세족에게 사람을 보내 내응하기를 청했다. 닷새가 지난 후 신성이 평양성의 성문을 여니 이세족은 당군을 성으로 들여보내 북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다. 평양성이 마침내 함락되자 남건은 칼로 목을 찔러 세상을 하직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 급히 달려온 당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다. 이때가 서력 668년 9월 26일이었으니 고구려는 동명성왕 이후 705년 만에 28대 보장태왕을 끝으로 멸망하고 만다. 출연 박상일, 이완호, 유강진, 황원, 이종구, 이정구, 탁원재, 황윤걸, 송두석, 유만준, 이윤선, 김익태, 권영훈, 박태호, 곽윤상, 변종필, 안장혁, 원호서, 이성훈, 김명수, 현경수, 이원찬, 김민성,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95부 고구려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